특파원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전쟁 범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하는가 하면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첫 소식 한재호 기자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쏜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겁니다. 당시 기차역엔 피난민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사망자만 최소 50명, 부상자도 300여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 살상무기, 집속탄까지 사용해 민간인들을 공격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And that's bloody to kill children, Russian-speaking children, in Russian-speaking cities. 러시아군이 한 달간 점령했다 퇴각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서쪽의 부차시. 지난 2일 전쟁의 상처가 깊게 밴 거리 곳곳에서 민간인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총에 맞아 숨진 시민이며 차에 탄 상태로 탱크에 밟혀 목숨을 잃은 사람들. 학살의 참상은 평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무덤 앞에 선 할머니는 참혹했던 남편의 시신을 떠올리며 울부짖습니다. Умятина такая, у моего соседа фотография его есть. Выстрел в него в голову и изуродован, закатован. 한 교회 앞 들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에는 57구의 시신이 묻혀 있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사살되거나 고문을 당한 흔적, 신체가 훼손된 시신도 있습니다. 부차시 등에서 수습된 민간인 시신은 약 400여 구. 생존한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점령지마다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분노했습니다. Танк сзади меня стоял. Я ее с собой. 현장을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집단 학살이다. 재미삼아 민간인들을 죽였다며 격분했습니다. Що відбулось, ми знаємо. Тисячі людей вбитих і закатовани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키이우 인근의 한 고속도로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두 손을 들자마자 쓰러집니다. 숲속에 있던 러시아 탱크에서 발사한 기관총에 피격된 겁니다. 잠시 후 러시아 병사들이 숨진 운전자를 끌고 갑니다. Да валите всех нахуй там, ебаный в рот, блядь. Я понял. Тут Чего вся деревня гражданская. своёбы, блядь? Едет гражданская нахуй, в расход, сука, всех. 수도 키이우 서쪽 모티진도 부차와 비슷한 상황. 머리에 테이프가 감겨 있거나 몸이 묶인 채로 우물 속에 던져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헤라시첸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고문은 이 마을 이장 부부와 아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러시아군에 몰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Це Ольга Петрівна, староста села, її чоловік Ігор Васильович і син Саша. Це наші жителі села, які 23 березня викрали прямо з села.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정황과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의 한 여성은 러시아 군인들이 남편을 사살한 뒤 어린 아들 앞에서 자신을 잇따라 성폭행했다고 절규했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한 러시아 병사의 통신 감청에서도 드러납니다. Тут, короче, вообще танкистов 3. Взяли девчонку, изнасиловали. Кто? 3 танкиста. 16-летняя девчонка. Наши? Да. Да, Есть все, короче. 점령지 곳곳에서 자행된 러시아군의 잔혹한 전쟁 범죄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We saw what happened in Bucha. This warrants him. He is a war criminal, and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유럽 각국도 전쟁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을 IS에 비유하며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відрізняється від того, що робили терористи Даїш на захопленій ними території, заради гарантування якого створювалась Організація Об'єднаних Націй.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부차 학살 책임자를 오무르베코프 중령으로 특정했습니다. 러시아는 학살을 강력히 부인하며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퇴각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ow, if you look carefully at what you see in Bucha about the corpses that lie on the streets, that were never existing before the Russian troops arrived, before they left. 그러나 러시아군이 부차를 점령한 3월 2일 전후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 보면 러시아군의 주장은 곧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하기 전인 지난 2월 28일 아무것도 없던 도로엔 3주가 지난 3월 19일 여기저기 시신들이 눈에 띕니다. 2대의 차량 앞에서 발견된 시신도 위성 사진과 대조해 보니 3월 21일 이후 보름 가까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숨진 엄마의 무덤을 뒤로 하고 6살 아이는 울음을 참습니다. 아이가 혼자 남겨질까? 엄마는 어린 자녀 몸에 이름과 생일, 비상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의 민간인 사망자는 5천여 명. 아직도 주민 13만여 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영상을 바라보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서 이런 잔혹한 일을 자행하다니 말입니다. 이번엔 우리 글로벌 통신원이죠. 테티아나 씨가 방금 살펴본 민간인 대학살이 일어난 부차 지역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티아나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하셔서 일단 너무 다행이고요. 이번에 부차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부차에 가기 전부터 뉴스를 보고 정말 슬펐는데요. 직접 가본 부차는 조연한 도시였던 과거와 달리 러시아군의 잔혹함을 상징하는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폭격으로 맞아 무너졌고 곳곳에 부서진 탱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길에서 죽은 가족의 시체를 묻고 싶어도 러시아군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네, 전쟁의 비정함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북부 지역의 경우 러시아군이 대부분 퇴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 키이우의 상황은 그렇다면 어떤가요? 네, 제가 있는 키이우는 이제 거리에 사람도 많아지고 집 근처에 있던 검문소도 사라졌습니다. 대중교통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고 홀로 집에 남겨진 예완 토물들에 비해 사례가 많아서 이들을 구출하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로 큰 슬픔에 빠진 우크라이나의 부차. 이 비극의 현장에서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간 뒤 몇 주 동안이나 헤어졌던 반려견과 주인의 극적인 재회. 오랜 점령 기간을 견디며 죽기 직전 차 안에서 발견된 내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몸짓으로 주인과 기쁨을 나눕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1,1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이 피난길에 나선 가운데 일상을 함께했던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가족의 여정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Тобто від війни насправді страждають далеко не тільки люди. Ось ці всі тварини, вони страждають уже.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동물들. 전쟁터를 헤매다 총격을 받고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We're getting a lot of animals in with serious PTSD, complete confusion because they have no idea what's going on, and it really is a pitiful sight.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보호소에 고립된 동물들이 죽어가고 지난 4월 1일엔 러시아군이 떠난 보로드얀카에서는 3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과 떨어진 동물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동물 구조 단체인 주 페트롤의 구조 활동에 동행해봤습니다. 먼저 장비를 활용, 반려동물이 출입하도록 구멍을 냅니다. Даже не знал, что там кот есть. Ага. Через 3 недели он заговорил, и вот это сегодня у нас сколько? 36-й день войны. 주인이 떠나고 한 달 가까이 홀로 남겨진 고양이. 먹이와 소리로 유인해 봅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녀석. 고양이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먹는 것보다 사람 품에 안겨 온기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버티며 살아있다는 사실에 구조팀은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Не розумів, до чого це приведе, бо через 3 дні у нас, по-моєму, 827 заявок. Тобто я думав зробити швидко, максимально. Ми спали по 2-3 години. 전쟁으로 가족과 떨어진 동물들을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많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동물들을 맡아 기르다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폴란드, 독일 등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Есть смыло, там разбомбили, людей вывозят, и они просят временно придержать животных,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ни окон, ни дверей. Сами они сейчас уезжали из квартир, говорит, пока там получ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ехать, говорит, просто некуда забрать.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지역 곳곳에서도 동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경을 넘을 때 전장에 남겨진 수많은 반려동물들. 보호단체의 주요 임무는 이들을 폴란드, 몰도바 등 인접 국가로 수송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안전 보장을 위해 더 많은 차량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Quarter to 12 in the evening over in Ukraine. We've got, I think in total we have around about 20 dogs, a dozen cats that we've pulled out of Ukraine. They're all being offloaded at the moment. Our shelter, it translates to home of rescued animals. They're guessing around 2,000 at this point. But yeah, you feel bad for them. You see some of them, you see their eyes, you look in their eyes, and you can't help but feel bad and sad. So yeah. 생명의 존엄이 훼손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사람들이 동물에게 가한 고통과 상처를 거듭는 또 다른 사람들. 동물들도 그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고립된 동물들의 눈빛도 슬퍼 보였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자체가 짓밟히는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너무도 참담하네요. 네, 이 전쟁의 창업함, 이 보기만 해도 정말 안타까운데요. 앞서 나왔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부차 지역 같은 경우 이 생존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러시아군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 시신만 봐도 이 러시아군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러시아군이 철군해야 시신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은 이런 학살을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작이라고 하던데 어느 나라가 조작으로 자국민들을 이렇게 죽인단 말인가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증언들이 있고 또 증인들도 있고 영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여기고 있고요. 근데 또 문제는 이 러시아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은 이제 테러로 이거를 묵살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작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고요. 또 러시아 정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었던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 기자가 지난 7일 모스크바에서 출발한 열차 안에서 아마도 푸틴 지지자로 생각이 되는 한 남성에게 페인트 테러를 저렇게 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네. 러시아 측에서는 자신들의 만행을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또 포괄적인 방법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묵인할 수 있을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꼭 드러나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제사회의 비판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를 과거 구소련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추가로 러시아 주요한 은행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그런 경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일에는 이제 유엔 총회가
특별 회의를 열어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를 유엔 인권회에서 퇴출시키기도 했죠. 네. 이번 같이 한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 국민들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국제사회가 일심 단결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이 비극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옛 수도 교토 하면 역사와 문화재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특히 교마치아라 불리는 오랜 전통 가옥들은 교토의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교마치아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지종익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교토 도심의 주택가. 가림막안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지대를 세우고 100년 동안 집을 지탱해온 나무 기둥을 하나씩 뜯어냅니다. 今どのような作業をされてますか？今は解体ですね。組み替えの前の準備の解体になります。 오랫동안 빈집이었던 전통 가옥을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들여 보수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옆 목조 주택은 이미 새 집으로 변했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고 현대식으로 꾸몄지만 뼈대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전통 가옥을 어떻게든 보존해 나가려는 묘책입니다. 京町屋に屋根を支える材料として入っているこれがほとんどが使えますのでこれはもう再利用しています。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교토의 전통 가옥 교마치야. 도로에 접한 쪽은 좁지만 내부는 깊숙한 구조로 장어의 침실로 불립니다. 바깥쪽은 손님을 응대하거나 생계를 꾸리는 가게 등으로 쓰였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 자리합니다. 교토의 서민 생활과 밀접한 구조로 일본 도시형 주택의 뿌리가 됐습니다. 1000年前の京町屋っていうのは今の町屋と基本的に同じなんですよね。原型もすでにもう1000年前にあって、ですから日本の庶民住宅、特に都市住宅のこの原型が京町屋。 방직 간의 수공업이 성행했던 교토 무로사키노 마을. 서민적인 교마치야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약속이나 한 듯 처마 높이가 일정하게 이어집니다. 교토 거리만의 특징은 이렇게 한데 이어지는 교마치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간중간에 주차장이나 주택이 들어서면서 이 거리 풍경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마치야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토 시내 교마치야의 분포를 1920년대부터 약 10년 간격으로 살펴봤더니 빼곡했던 점들이 점점 사라져 2000년대 들어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2008년 조사에선 4만 8천여 채가 남아있었지만 7년 사이에 5,600여 채, 11%가 사라졌습니다. 하루에 2채, 1년이면 800채씩 없어지는 셈인데 이 속도라면 50년 후엔 교마치야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4万何千棟も残っていると京都の街並みの景色になってるわけですよね。清水寺でもないし金閣寺でもないし 교토의 아이덴티티가 なくなっていく.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지 기요미즈데라 주변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질비한 교마치야 틈 사이로 이미 철거된 곳들이 눈에 띕니다. 주로 교마치야에 살던 노인이 집을 떠난 뒤 빈집으로 방치되다가 철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낡았고 현대인의 생활과도 맞지 않아 후손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나 보수공사 등도 큰 부담입니다. 寒いです。建物自体が傾いたりしてるんで、もうリフォームとかねすごい大変なんですよ。その辺をお世話しながら住むの楽しいと。 하지만 철거라는 개인의 선택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약 500년 전 일본 무로마치 시대에 교마치야가 있던 자리입니다.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가옥이었지만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린 뒤 4년 전 철거됐고 지금은 이렇게 고급 맨션이 들어섰습니다. 교토의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교토시는 2018년 교마치야를 철거하려면 1년 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어진 1년 동안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소유자와 이용자, 부동산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철거를 막거나 늦추는 겁니다.
建物としての価値だけじゃなくて町全体に与える価値、それから、伝統を守ってきた文化の価値とか、こういったことに所有者さん自体があまり気づけてないパターンがあ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 실제로 교마치아가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가치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京都以外の方がすごく反響良くて問い合わせが多いんですね。こちらの2割程度は外国人の方が買ってくれてるんですね。 천년고도 교토의 풍경에 고스란히 녹아든 교마치아. 교토만의 모습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지만 고령화와 달라진 주거 문화로 감소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교토에서 지종익입니다. 전통 가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본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종이가 없어 시험을 못 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땐 최대 13시간까지 전기가 끊겨 전국이 암흑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 현장, 글로벌 통신원이 취재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31일 밤 스리랑카 대통령의 관저 앞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제난을 호소하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당국은 물대포를 쏘며 강경 진압에 나서지만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இன்று நாங்கள் பார்த்த எல்லா இடத்துலையும் நாங்கள் பார்த்தோம் என்றால் மக்கள் வந்து அணிதிரண்டு இருக்கிறார். அவர்களுக்கு தேவையான அத்தியாவசிய பொருட்கள் இல்லாத தன்மை காணப்படுகிறது. 주유소마다 석유 공급 부족으로 연료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외화가 부족해 원유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 몇 시간을 기다려도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අපි උදේ 7 ඉඳලා මේ තෙල් පොලිමේ ඉන්නවා. තාම තෙල් නැහැ. තෙල් එයිද කියන්න බෑ නැද්ද එයිද නැද්ද කියලා කියන්න දන්නේ නැහැ. ගෙදර ජීවත් වෙන්න විදියක් නැහැ. මේ රට ඇත්තටම දැන් එපා වෙලා තින්නේ අපිට. 경제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악의 전력난으로 하루 13시간 단전이 되면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영업하는 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전이 된 상태로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 콜롬보에선 진열장을 비우는 정육점들이 속출합니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아 보관 중이던 육류식품은 모두 상해버렸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도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라이트 타거나 වතුර නැහැ, ලයිට් නැහැ, ගෑස් නැහැ. දවසින් දවස වෙනස් වෙනවා. වෙනකන් වැඩි වෙනවා, අඩු වෙන්නේ වැඩි වෙන නිසා. 1948년 독립 이후 최악의 경제난을 맞은 스리랑카. 거리엔 폐업한 상점들이 늘어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경적을 울려 지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Country has been tested so many times again and again by the same government, the two brothers who have just taken us for fools. And as the youth, we want to stand up. We're tired. 피곤해. 고타바야 대통령 형제는 10수년째 정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 고타바야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라자팍사 가문은 장기 집권을 이어가게 된 겁니다. 고타바야 대통령은 형 마힌다를 총리로 나머지 두 형제와 조카까지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마힌다 총리는 대통령 시절에 칭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1대1로 사업에 참여해 인프라 건설에 나섰는데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객마저 끊기며 주요 외화 수입원을 잃게 됐습니다. It was a downward slide which Sri Lanka did not find a way to stem or stop. And the current situation is really the culmination of that process into virtually zero reserves. 스리랑카의 외환 보유고는 급속도로 곤두박질 쳤고 국가 디폴트 위기까지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도 태어나기만 합니다. අද තිබෙන අසීරු තත්ත්වය අපේ රටට පමණක් මුහුණ දීමට සිදුවක් නොවේ. මුළු ලෝකයම 'නොඑක් ආකාරයේ පීඩාවලට ගොදුරු වී සිටිනවා.
가로등 불빛 하나 찾아보기 힘든 깜깜한 밤거리. 민가로 향할수록 빛도 활기도 자취를 감춥니다. 3대가 함께 살고 있는 디네시 씨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눈을 반짝이며 언젠가 밝은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ඩාඩිලාගෙන ඉන්නවා පොඩි ළමයින් ඉතින් මොනා කරන්නද ඉතින් ඒකනේ බලන්නකෝ දුක් විඳින මාළුගේ දුක් විඳිනවා අපි ළමයිත් එක්ක කොහොමද ඉන්නද 전기도 기름도 절대 부족한 암흑의 경제 상황.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මං හිතන්නේ මේ තමයි ශ්‍රී ලංකාවේ තිබිච්ච අඳුරුමතම යුගය තමයි මේ අපිට ලැබලා තියෙන්නේ. අපිට කිසිම දෙයක් කරගන්න බෑ අපේ මිල මුදල් වලින්. අපි ඔබ කරන්නේ මේ පාලකීන්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보이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일반 가정집뿐만 아니라 뭐 병원에도 의약품이 없어서 대부분 수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 전기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휴대전화 불빛을 이용해서 간신히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지금은 또 더위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통신원 말에 따르면 이게 뭐 4월이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월처럼 무덥고 습하다고 하는데 네. 문제점은 연료를 사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다가 쓰러지고 그리고 숨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러니 민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디폴트 위기 앞에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건 뭐 어느 나라다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일종의 변명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스리랑카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도 국가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빚의 상당량이 현재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의 형이죠. 마힌다 라자팍사가 2005년부터 10년 동안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중국의 1:1로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중국 돈을 빌려서 뭐 나라의 기반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것까지는 뭐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이자율도 비싸고 또 중국이 노동력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건설 자재까지 다 동원해서 갖고 오는 형태다 보니까 스리랑카에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돌아간 것이 별로 없이 그냥 부채만 떠안게 된 그런 형국인 거죠. 네, 중국이 과도한 채무만 졌군요. 네, 아까 영상에 나왔던 한반토타 거기가 사실은 이제 마힌다 라자팍사의 고향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뭔가를 좀 지어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기가 하루에 뭐 배가 한 척 정도도 안 들어올 정도로 수익성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금을 갚지 못하고 그래서 2017년에는 결국 중국에게 향후 99년간 항만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넘겨주기까지 했어요. 주요 국가 인프라를 그렇습니다. 넘겨줬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좀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선생님 내각은 총사퇴를 했는데 정작 형인 총리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책임자는 그대로 있나요? 네, 그리고 IMF에 뭐 구제금융 신청은 했지만 뭐 내각을 새로 구성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잘 추진이 될지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네요. 국민들만 고통받고 있군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파리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영중 PD 특파원, 대선 1차 투표가 당장 내일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지난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은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난 8일 발표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약 3%로 마크롱 대통령이 르펜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로 이뤄지는 결선 투표 여론조사 격차도 비슷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5% 정도 앞서 있는데요.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주요한 변수가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르펜 후보가 내세운 에너지 및 생필품 부가세 절감 등의 공약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요 정책들이 달라질 텐데요. 지금 프랑스가 당면한 여러 문제 중 난민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동안 반이민자 난민 성향을 보여왔던 르펜 후보는 이번엔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인지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거에 비해선 유연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건 난민 이슈는 당분간 프랑스의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매년 프랑스로 입국하는 난민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일부 난민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오기도 합니다. 목숨을 걸고 눈 덮인 알프스를 넘는 난민들을 취재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프랑스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도시 브이앙송. 스키 휴양지로도 유명한 이곳엔 프랑스로 넘어온 난민을 위한 쉼터가 있습니다. 이곳 난민들은 알프스 산맥의 험난한 눈길을 뚫고 이탈리아 프랑스 국경을 건넜습니다. نصعد كلن دس وبام هموش بدنم نو بفرابو كلن توقعت وقلم بربو لبفرا لآوا آخر بيستوبو مثلا كسانة تروكمن كهاتوبون قاچو قلي عن رشو بوسو خطر بو بومن كترسيام لو خطرانه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을 넘기 위해선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은 터키에서 출발해 발칸반도 국경을 건넙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죠. 이탈리아 욱스에 도착한 뒤 국경을 넘기 위한 알프스 루트에 도전합니다. 무사히 산을 넘으면 프랑스 브이앙송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알프스를 넘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국경을 넘는 난민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직접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작년 9개월 동안 알프스 루트를 건넌 난민들의 수는 약 5,500명. 2018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어난 수치입니다. Now from today, just today, we have this space for little children. Sometimes children come here? So, yes, of course. A lot of children. Sometimes they find a way to go in France. It's only lucky, if they are lucky. It's not a problem of preparation.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두 청년이 오늘 욱수 난민 쉼터를 떠날 준비를 합니다. 지도엔 위험한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난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험난한 지역만이 아닙니다. 알프스 곳곳에 숨어있는 경찰이 가장 큰 위협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난민들은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밤에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물론 준비 없이 험난한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영하의 날씨에 무릎 높이까지 쌓인 눈을 헤치고 약 15km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루트를 찾게 되는데 그럼에도 해발고도 약 2,000m가 넘는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탈리아 쉼터로 돌아오는 난민도 많습니다. 대부분 난민과 이민자들은 이 알프스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또 방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이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건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지도가 없어서 길을 잃거나 또 경찰을 만나서 이곳에 오래 머무르게 됐을 경우 목숨을 잃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위험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Yeah, so they will come down. They will come down because the Italy is over there, okay? And so they come down in the forest and then they can come down this way. There's many ways, there's plenty of ways, but one of the way will be coming down. You don't see nothing. You see nothing, so you can go in the river, you can be in the ice, you can be hurt by branches also because you work. Then there can be avalanche, there can be stones falling down. 목숨을 걸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넘어왔지만 최근엔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We must escape Afghanistan because we worry about that maybe Taliban came our home and take us. ما انسانیم، ما حق بیان داریم، ما میتونیم صحبت کنیم، ولی اونا این حق و این آزادی رو از ما گرفتن. شما فرض کن شما نمیتونیم به خواست خودمون بریم مسیحیت رو قبول بکنیم، به خواست خودمون نمیتونیم هر چی اونا گفتن ما بگیم چشم. 알프스 산맥을 건너다 목숨을 잃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이앙송 주민들은
알프스 루트에서 죽은 난민을 위해 매년 추모제를 열고 있습니다. Migrer pour vivre, pas pour mourir. Des personnes qui ne sont pas des chiffres. Liberté de mouvement pour toutes et tous. 귀양송 주민들이 난민을 돕고 추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귀양송 마을의 오랜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난민이건 아니건 이들에겐 모두 다 산에서 만난 똑같은 인간입니다. It's not something exceptional. It's something normal to say it's a human. Am I able to leave a human dying or children being in difficulties because he's just a migrant? He doesn't have the choice to leave his country.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전에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귀양송에서 PD 특파원 조용중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이것을 보면 전 세계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위클픽 오랜만인데요.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한 픽은 바로 올해 개최될 카타르 월드컵과 관계가 있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네, 바로 레이저 테러입니다. 최근 열린 이 월드컵 최종 예선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월드컵 예선이요. 네, 지난 29일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전인데요. 승부차기에서 이집트의 스타 플레이어 살라가 골문 앞에 서자 저렇게 레이저 빔이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저 초록색 빛깔이요. 네, 레이저 빔을 쏜 것은 바로 세네갈 팬들이었는데요. 너무 대놓고 방해하는 것 아닌가요? 네, 결국 이 살라의 슛 골문을 빗나갔고 세네갈의 관중석에선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승부차기에 패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도 좌절됐습니다.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 얼굴이 초록색으로 보일 지경이었거든요. 이집트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레이저 테러가 월드컵에서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피파 규정상 이 관중들이 들어갈 때 당연히 레이저 포인터가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세네갈 팬들이 바로 레이저 포인터를 갖고 들어가서 저렇게 선수들한테 마구 쏴대니까 이건 뭐 선수가 잘 이 골을 넣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기기 힘들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재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피파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문제는요. 본선 조추첨을 다 한 상태라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논란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지난 3월 31일에 이제 열린 피파 총회에서 노르웨이 축구협회장이 월드컵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네. 예전부터 이제 카타르가 월드컵 관련 시설들을 짓기 위해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죠. 그랬군요. 그래서 5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보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가 2010년 월드컵 유치한 이후에 최소 6,500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인권 문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논란이 많네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지난 7일에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일부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카타르 월드컵의 마스코트가 바로 라이브라는 캐릭터인데 저렇게 아랍 전통 의상을 입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네, 귀엽네요. 축구로 인한 그런 기쁨을 누구한테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네. 앞으로 이 카타르 월드컵 라이브의 의미대로 정말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픽 함께 했고요. 두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제 국제뉴스에서 푸틴과 더불어 화제가 된 인물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로 리틀 푸틴입니다. 지난 3일 헝가리 총선에서 4연임에 성공한 오르반 총리의 별명이 바로 리틀 푸틴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4연임이라고요? 네, 지난 3일 오르반 총리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고 또 그의 승리 연설이 화제가 됐어요. Most kellett a legnagyobb túlerővel megküzdeni. A baloldal itthon, a nemzetközi baloldal és a végén még az ukrán elnök is.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친러 성향을 드러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에게 직접 당선을 축하한 것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화제가 또 되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리틀 푸틴은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였군요. 맞습니다. 사실 서방에서는 둘 사이를 두고 동유럽의 브로맨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2014년부터 거의 매해 끊이지 않고 만나왔었고 또 저렇게 이제 유도 경기를 함께 보러 가는 일도 있었고요. 친한 사이 맞네요. 네, 그리고 헝가리 한 잡지에서는 둘이 입맞추는 풍자 이미지가 실릴 정도로 나름 유명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EU 측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뭐 러시아 측이 제재를 가고 있는데 헝가리가 EU 국가 중 최초로 이 러시아의 가스 대금을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루블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또 화제가 됐고 논란도 정말요. 됐죠. 예, 리틀 푸틴이라 불릴만 하네요. 거기다가 정치 스타일도 꼭 닮았거든요. 이 오르반 총리가 1998년에 처음으로 총리가 된 뒤에 약간의 공백은 있었지만 16년 동안 권력을 완전히 다지고 있었는데 네. 자, 그런데 이 언론 통제로 독재를 강화하는 그 어떤 기반을 다진 점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 사실상 국영방송만 살려놓은 푸틴처럼 오르반도 이 정부를 비판한 언론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미디어법을 2011년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아하. 그야말로 언론의 제각을 물리기도 한 거죠. 언론 통제를 했다. 진짜게 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의 뭐 특기라고 할까요?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이제 여론을 선동하는 것에 이 오르반도 많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예로 헝가리는 국민 절반 이상이 이제 카톨릭 신자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 같은 것에 꽤 보수적인 사회인데요. 이제 오르반이 총선과 같은 날에 치르는 국민 투표에서 미성년의 성전환 수술을 지지합니까? 라는 안건을 상정해서 아하. 이제 야당이 집권하면 네. 마치 그런 것들을 다 허용할 것 같은 분위기를 몰아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보수표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입어서 다시 당선이 되었군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점은 헝가리가 EU 회원국이고 나토 가입국입니다. EU 입장에서 머리가 좀 아픈 문제 아닌가요? 네, 사실 이제 헝가리가 EU에 편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뭐 지원금도 받아왔고,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저금리 정책들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여러 이제 투자도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룬 바도 있습니다. 또 그 덕에 오르반 총리가 이번에 자연임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EU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많이 도와줘서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친러 그렇죠. 성향을 보이면서 저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것에 반대 행보를 보일 수가 있나 좀 괘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5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헝가리에게 주던 지원금을 끊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헝가리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렇게 위클리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봄 개편을 맞아서 시청자 참여 영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와 화합,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